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아침이죠? 저는 이제 어제 용산 CGV에서 부동산 기사 어떻게 볼까 그 특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특히 끝나고 났는데도 되게 질문하는 것까지 자리에 남으셔가지고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혹시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서고 나면 이게 좀 강의 들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고 나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같이 영상 들으면서 이게 좀 도움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내일까지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되게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번 볼 텐데 오늘은 기사가 어제랑 되게 많이 좀 겹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겹치고 약간 좀 중구난방 성격으로 좀 그래가지고 막상 고르는데 좀 애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광고 나오고 있고 역세권 소형은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역세권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고 계속 이제 입주자 모집하고 이런 것들 특히 전용 40짜리 제일 좀 작은 거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치면은 17평, 18평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광고 쭉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피스텔 이런 쪽에 되게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거 어디 돈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좀 해가지고 월세 좀 받아서 좀 월세 수익을 올릴까 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좀 이제 주로 월세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주변에 언제든지 공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유튜브에서 뭐 하나 좀 보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뭘 볼 거냐면 부적절 동영상 노출 비판의 아동용 사이트 분리키로. 그치? 유튜브가 이제 계속 지금 뭐 조사받고 있다 그랬죠. 우리 애청하고 계신 몇몇 분들은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동용 사이트를 분리하겠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아동용 사이트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혹시 유튜브 키즈라고 아세요? 어플. 유튜브 어플이 있고 유튜브 키즈 어플이라는 게 또 있는데 유튜브 키즈 어플을 통해 보면 아동용이 좀 그래도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좀 못 고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어플이 아니고 사이트, 웹사이트를 분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 그냥 웹사이트로 가잖아요. 그 유튜브 웹사이트를 아동용으로 좀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찬성. 저도 찬성. 저도 아이 어쩌다 하다 보면은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쩌다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여줄 때 막 되게 그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나오고 좀 그래가지고 좀 싫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8일 현지 시간 이번 주 안에 아동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을 밝혔다. 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출시된 어린이 특화 앱 어플이죠. 유튜브 키즈의 웹 버전이 될 것이라고 유튜브는 설명한 거죠. 웹사이트를 별도로 하겠다. 야, 이 웹사이트 이름을 갖고 있었으면 돈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4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좀 더 세분화하는구나. 5, 7세 그리고 8, 12세 집단으로 구분해 연령대에 특화된 동영상을 나눠서 제공할 계획이다. 유튜브 측은 4살 어린이에게 훌륭한 콘텐츠가 10살에게도 훌륭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콘텐츠를 고르기가 더 쉬워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 되겠죠. 야, 이게 4살 어린이한테 맞는 거냐? 이게 10살에 맞는 거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되게 그 유튜브가 뭐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그런 데에서 좀 조사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대응책으로 이제 내놓는 거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얘들이 또 이거를 연령대로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AI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막 왜 저는 이런 것만 보일까요?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이렇게 면피하면서 또 테스트할 건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유튜브는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인 동영상, 허위 정보 등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오픈 플랫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직접 살피는 대신 이걸 어떻게 직접 살펴? 이걸 직접 살피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검수한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됐다. 아니, 당연히 유튜브 입장에서 이거를 직접 살피면 인건비 들어가죠. 그리고 본인들 AI 인공지능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이트를 분리하는 조치에도 문제가 완결히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인했다. 전문가가 아니라 유튜브도 자인한 거예요. 어, 예. 우리가 빠뜨린 부적절한 뭔가를 발견한다면 차단하거나 체크해 신속히 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늘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산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그런 것도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주변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너무 이게 세상이 막 많이 바뀌고 하니까 저도 솔직히 어쩔 때는 막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자, 현재 유튜브는 표적 광고에 쓰기 위해 미성년자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야, 이거 좀 세다, 이거. 그쵸? 그래서 유튜브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이거?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해 표적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기사를 쭉 보면 유튜브가 어린이용 여기에 대해서 미성년자 정보를 수집해서 걸렸고 그래서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해서 표적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거론했고 이거 되게 세거든요. 이쪽 광고 다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동용 사이트도 분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람 튜브를 보고 우리 애도 보람이로 제2의 보람이로 좀 만들어 볼까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유튜브는 이렇게 잠깐 보는 걸로 하고요. 뭐야? 그렇지. 이거 해야지.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오늘도 특별히 뭐 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인 관련된 거 하나 좀 볼 만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직장인 절반 여름 휴가 후유증 겪고 있고 증상 유리가 무기력증. 이제 좀 있으면 추석 가는데 뭐. 또 추석 휴가 후유증 나오겠지 뭐. 제 말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지금 오늘 8월 30일 방송입니다. 뻔하지 뭐. 캐나다 직장인들 한 주 중 생산성 최고는 화요일. 이거 잠깐 이따 볼 거고요. 용인시 3, 40대 직장인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혈당 무료 검진하는데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거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도 그 작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식이요법으로 한 10kg 정도 뺐는데 훨씬 몸이 좋아진 것 같은데 확실히 요즘에 그 좀 밖에서 좀 밥을 사 먹고 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살이 좀 다시 또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저도 좀 관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캐나다 직장인들이 왜 한 주 중에 생산성 최고가 화요일인지를 한번 볼 건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 보시지 말고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캐나다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직장인으로 갖다 붙여도 비슷하다.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제가 항상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또 뭐가 지나가네. 자, 캐나다 근로자들이 한 주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는 날은 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CBC 방송에 따르면 직장인들을 상대로 밴쿠버의 취업 전문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작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요일로 화요일을 꼽은 응답자가 35%다. 그 다음이 왠지 수요일 것 같죠? 근데 월요일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생각보다 월요병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나 봐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막 닥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장 상사의 역할인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순기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월요병으로 불릴 만큼 한 주의 시작을 힘겨워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경우를 보였다. 자, 그 다음이 수요일, 그 다음이 목요일, 그 다음이 금요일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저도 오늘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확실히 금요일 되면은 오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약간 힘이 딸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회사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더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확실히 아침 때가 훨씬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주 초가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관계자는 한 주 중 생산성이 높을 때가 주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직장인들이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재충전돼서 출근하기 때문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주말 휴식 기간을 이용해 주초를 대비한 계획이나 구상을 다듬는다고 할 수 있고, 금요일의 경우에는 주말이 다가온 만큼 작업의 집중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음.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죠. 직장인들에게 하루 중 작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때는 이른 오전. 그래서 41%.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신다면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아침 시간을 꼭 활용하세요. 저도 전형적인 올빼미족이었는데, 회사 나오고 나서 어, 와이프가 5월부터 막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에. 막 5시에 막 나가. 막 나는 자고 있는데 막 운동 마치고 왔대요. 가지고 그 모습에 되게 제가 자극이 돼가지고 같이 운동을 나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운동 다녀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해가 좀 짧아지면서 아침에 좀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는 게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 계속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거는 아침에 다 하세요. 제가 굉장히 좀 그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한근태 작가님의 그 삶을 좀 동경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작가님이, 한 작가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책에 써 있어요. 어, 일단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대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라고. 그래서 꼭 껴안고 자라고 했죠. 제가 부부끼리 각방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작가님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몸을 좀 이게 뜨겁게 한 다음에 글을 쓰신대요. 작가니까. 그래서 글을 아침, 오전 내내 그냥 글 쓴대요. 점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잠깐 식사도 간단히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때 점심 먹고 오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그날 일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신대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항상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일이 막 많아서 그러는데,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삶을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싶어요. 심플하게 좀 살고 싶어요. 심플하게. 막 정신없이 사는 거 너무 싫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해보세요. 저도 야행성 올빼미족이었는데, 약간 좀 일종의 고정관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른 오전에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른 오전이 41%, 그 다음에 늦은 오전 31%, 이른 오후 14%, 늦은 오후 9%. 이게 오전 오후 시간 대조적이라는 거죠. 야간 작업이 더 능률적이라고 답한 올빼미형 직행은 3%에 그쳤어요. 작업 생산성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으로 동료들의 고성 잡담, 사무실 소음과 불필요한 회의 소집. 불필요한 회의 소집. 저도 지금 요즘에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오피스를 좀 하나 얻어야 되는데, 혹시 저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공유 오피스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곳을 원하냐면 제 일단 사무 공간이 있고요. 그 사무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갖추면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무 공간이 있고 제 옆에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곳이 있거나 그러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지금은 도서관에도 갔다가 스타벅스 커피숍에도 갔다가 작업을 하는데 확실히 제 고정된 좌석이 없으니까 좀 싫고요. 제가 자주 가는 스벅도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아이씨 일단 약간 이렇게 돼. 어,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생산성, 작업 생산성을 올리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제가 이런 그 세금 관련된 거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재밌는 거, 자, 집과 골프 회원권 함께 팔아라 이거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광고 같은 거 많아요. 어, 요거는 그 기존 갭 투자자 양도세 중과 적용자라면 부동산 1인법인 요거는 그 우리 지성님 계시죠. 법인 강의하시는 지성님의 그 책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 강남권 똘똘한 한 채 보유하자. 과천 아파트 증여 80, 어제 봤죠 이거? 어, 이게 80%가 아니라 80배인데. 나 이번에 이런 것만 보여. 난세에는 역시 금, 양도세, 증권거래세 면제, 뉴욕 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세. 오케이. 전월세 신명제 이거 저번에 본 거였고. 뭐 그래서 다 좀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서 제가 좀 셀렉한 기사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만 좀 보려고 했는데 제목만 보려고 해도 뭐 어디랑 좀 겹쳐서 오늘은 이렇게 본다. 자, 법률 스토리.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거 좋아해요. 이게 말 그대로 법률 스토리라 그런지 되게 좀 이 법률 맞게 근거에 맞게 이렇게 잘 하시는데 어제 그 강의 때 어떤 분이 그 질문 주셨었죠.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법 조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좋냐면 기획재정부 항상 뭔가 이렇게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이제 보도자료에 이제 정책 나오면 설명이 나오는데 그 보도자료 원문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는 게 좋고 더 쉬운 방법은 데일리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야, 그림 기가 막히네. 이 골프를 치면서 집을 날리는 건가? 어, 자, 이거 제목만 보고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집과 골프 회원권을 함께 팔아라. 이거 합상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합상과세. 자, 봅시다. 김하나 씨는 올해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 차익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해필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이고 토탈 주택수를 따져보니까 3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이제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 씨는 몇 년 전에 취득한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양도차손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권의 양도차손을 주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세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가 있을까가 고민인 거예요. 자, 봅시다. 요즘처럼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게 되는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함께 처분해서 양도차손을 활용할 방법도 그중 하나다. 자, 일단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업연도. 사업연도인데 정확한 거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동일한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이 365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은 다 일단 더해요. 그게 합산과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에 판 게 있고 극단적으로 2020년 1월 1일에 팔잖아요. 그럼 걔 두 개는 합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하루 차이로. 되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개인별로 다 추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정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놓고 그 연도에 그냥 팔린 거 다 더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더한 것들이 플러스면은 전부 다 플러스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높아지는데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지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주택은 플러스 1억 원, 근데 골프이용권은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래서 플러스 1억, 마이너스 5천 두 개 더하면 결국에는 플러스 5천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1억이 아니라 5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거죠.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골프이용권을 나 같으면은 플러스 6천으로 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마이너스 6천. 여기가 마이너스 6천이니까 플러스 1억하고 더하면은 플러스 4천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산이 있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는 집을 판 요 연도, 이 연도에 같은 연도에 골프 회원권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억울하게 주택 플러스 1억 원은 올해 발생했는데 골프 회원권을 내년에 팔면 이건 진짜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두 개는 서로 합산이 되거든요. 자, 좀 더 봅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양도 차손은 사용되지 않고 남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함께 처분하는 게 좋다. 이게 오늘 기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만 세법에서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통산해 주는 건 아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손이 통산 방법에 관해 살펴보자. 되게 이제 법률 스토리라 그런지 이제 법 용어 위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에 좀 친숙해지시면은 나중에 조문 같은 거 볼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그 밖의 특정 자산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뭐죠? 가상화폐 같은 거. 가상화폐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열거주의라 그랬죠.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 학습의 효과다. 양도차손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해요. 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통산할 수 있다. 우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통산한다. 세율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40%, 즉 비례세율, 단일세율이 들어가고요.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본세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통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양도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공제한다. 이제 약간 좀 어려워지죠. 약간 살짝 짜증날라 그러죠. 아무튼 이게 자산이 2개 이상이면 안분 계산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안 되면 우린 맡기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통산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의 양도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에 공제한다. 이 경우도 뭔지 모르겠는데 세율이 달라도 안분 공제하면 일단 되긴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2 이상으로 중복되면 안분 계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위 사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골프장 회원권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의 양도차손이 주택의 양도차손과 통산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된다는 거예요. 왜? 주택과 골프 회원권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자산에 속함으로 동일한 분야에 속함으로 통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원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함께 통산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미 납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면은 아까 1억 정도 이게
주택에 대해서 1억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됐잖아요. 여기 1억.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대략 4,40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골프 회원권을 처분해서 이 손실을 이 플러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플러스가 전체 값이 낮아지니까 이때는 세금이 750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거 내용 좋은데? 직방TV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경우. 자, 김씨가 올해가 아닌 다음 해에 회원권 처분하면 두 개 연도가 달라져 버리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통산이 된다, 안 된다? 통산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처분한 회원권의 양도차손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된다. 따라서 처분 시기를 잘 결정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야. 그래서 올해 지나기 전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하나 팔 게 있으면 이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 지금 이걸 마이너스로 그냥 해버리고 팔아가지고 플러스 그냥 퉁쳐버릴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일단 철회를 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택을 만약에 손해를 보고 만약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 그거는 그냥 팔지 마시고 무조건 뭐든지 플러스 하나 끼워서 세트로 팔아야 돼요. 세트. 그래서 우리는 세트로 팔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 같은 연도에. 그래서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 되게 나온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새 아파트 옆 낡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자, 이거는 약간 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좀 넓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공개한 후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죠. 새 아파트 소형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매매 가능한 구축 중형과 중대형까지 가격 오름세가 가파라졌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당첨될 확률이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로 옮기고 이 새 아파트가 오르니까 이 소형 가격과 비슷하로 매매 가능한 구축 오래된 중형과 중대형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이 순차적으로 아마 직방TV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일 새 아파트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야 그냥 5년 이내 새 아파트 저거 하자. 어차피 당첨 확률 낮아.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 버린 거고 그 준신축이 오르니까 처음에 뭐부터 올랐어요? 우리 기사할 때 봤죠. 좀 작은 거 소형 위주로 올랐었죠. 그 소형 위주로 왜 올랐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일단 좀 작은 거, 싼 거부터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고 걔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구축이 이제 좀 싸 보이는 거죠. 구축이 싸 보이니까 야, 내가 새 거, 작은 거 해서 뭐 하니? 야, 그 돈이면 내가 조금 약간 연식은 좀 됐지만 좀 큰 거 갈게. 그래서 중대형도 좀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은 사람 공부예요. 이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보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가 있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중대형 아파트가 평균 0.49 올라서 모든 주택 크기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우와. 같은 기간 소형은 0.26 올랐다. 서울 중대형 아파트는 올 들어 내내 마이너스 하다가 7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기사 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니까 뭔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방송 아니에요, 이제? 미안해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로 작년에 이미 갈아탔다 그랬죠. 우리 실거주 정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가 마감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도 잘하네. 자, 개별 아파트 가운데 6월 말 분양가 상한제 언급 이후 작년 하반기 상승분을 회복하고 역대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는 곳도 있다.
소형 새 아파트가 급등한 이후 주변 중대형이 따라 오르는 시기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포, 마레프 나오고 얘가 나오면 항상 공덕, 레미안 이거 같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얘가 신고가 새로 쓰고 있고 중대형도 계속 이를 이어가고 있고 레미안 3차 큰 것도 역시 13억 7천에 거래되면 새 기록을 세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만 가구에 가까운 헬리오가 생각보다 헬리오 제가 별로 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왜 이거 실거주 2년 해야 되니까 그냥 집주인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지금 자기 본인 발등에 지금 발등 찍고 있는 거예요. 2년 거주 묶어버리니까 어차피 이거 전세 안 나가니까 어차피 2년 거주도 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 물량 안 나오니까 전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지금은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가 좀 폭등하고 폭등까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쭉 가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지 입주를 맞이한 가락동도 새 아파트 소형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은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헬리오 49.29의 호가가 13억 14억인데 야 이거 내가 이거 20평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사느니 그냥 옆에 레미안 여기 가서 71.73 1이 그냥 가겠다. 그래서 얘가 12억이 거래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헬리오가 입주가 시작된 후 올해 초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아파트 레미안 송파 파인탑이 최근 두세 달 사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헬리오 시티와의 가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누가 그때 물어본 그 집이네. 그래도 잘 가셨나 모르겠네. 뭐 신반포샤에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 등으로 방향이 불투명해지면서 야 재건축 이제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옆에 이웃 아파트로 가버리는 거죠. 신반포자 옆단지 신반포자에가 가니까 옆에 있는 브라운스톤 잠원 보통 이런 거 브라운스톤 이런 거는 참 얘들 전략이 좀 재밌는데 이거 80여 가구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주변에 큰 단지 옆에 딱 있으면서 그 주변의 인프라를 같이 좀 향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는 거죠.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근데 얘가 17억 3천에 이제 거래가 돼버렸다는 거죠. 17억 선에 거래된 건 처음이다. 이게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사로 나왔다는 거는 현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특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음, 그걸 염두하시고 현장에 대한 내용을 빨리 좀 보시는 게 좋다. 야,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근 신축 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 따른 부담이 인근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한다. 신축 아파트의 평면도나 커뮤니티 시설이 효율적으로 설계됐지만 중소형에서 4인 가구 이상이 생활하기는 불편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왕 같은 값이면 조금 낡았지만 넓은 집. 이게 사람 심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여기 큰 평수로 옮기고 지금도 보면은 여기 한 중형에서 이게 중대형으로 갈아타려고 이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단지도. 아, 이제 또 그런 거 많아지는 거 보니까 저도 또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가점이 낮은 이들이 특히 30대 분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며 신축 주변 중형과 중대형 구축을 알아보고 있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름세라는 걸 감안해 어차피 내가 집 하나 사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가족 구성원이 오래도록 생활 가능한 보다 넓은 집을 알아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처럼 너무 큰 건 하지 마시고요. 몇 평인지 궁금하시면 500원.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알아봤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오늘 알아봤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이거 정리해드리니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한다. 자, 데일리 뉴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유튜브. 유튜브, 아동용 사이트 분리. 그래서 기존에 유튜브 키즈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이제 그 사이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라 그랬냐면, 자, 이걸 통해서 내가 키즈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잘 고민해봐라. 왜냐하면 지금 광고 여기 끊겨 이제. 광고가 아까 이제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좀 조심, 아무튼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캐나다 직장인들 화요일이 생산성 최고였는데 화요일 다음은 월요일, 즉 주초가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이른 아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아침형 인간을 좀 한번 추천드렸어요. 추천 한번 드렸어요. 이러고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난다. 그 하루의 시작은 그날 아침에 이제 결정이 되고 그 한 주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주초 월요일 날 결정이 되고 그 한 달이 좋으려면 첫째 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1년이 좋으려면 이렇게 좀 그 연초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미신이긴 한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연초 특히 신정 있잖아요. 신정. 뭐 신정 구정이란 말이 좀 틀린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 1월 1일 그 새해 때 그 재수 없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왜냐면 그게 1년 내내 가니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말 예쁘게 하고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하고 덕담만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연초에 좋은 것만 어머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 이렇게 항상 데일리 뉴스와 함께 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예, 미안해요. 자, 이거 아주 좋았어요. 집과 골프 회원권. 자, 합산과세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동일연도. 그래서 극단적으로 19년 12월 31일 하고 만약에 20년 1월 1일 하면은 얘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수업 때 말을 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배워서 이제 집에 가고 집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남편한테 봐 이거 합산과세 되니까 우리 잘해야 돼 했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 개인별로 따지는 거 아니야? 개인별로 따져서 1년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고요. 정부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 개인별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오케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은 연도, 동일 연도 요거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저 혼자 신난 거 아니죠? 새 아파트 옆 낡은 중대형 가격이 오르는 이유.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니까 흐름을 보자. 흐름을.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니까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특히 재건축 꽝이 된 거죠. 막힘. 그리고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져.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인근 준신축으로 방향 갈아탐. 준신축 상승,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인근 구축 상대적으로 싸 보임. 여기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 내가 저 가격에 저렇게 작은 평수 살아야 되나? 방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약간 낡았는데 쓸만하네. 싸 보이네. 넓어서 괜찮네. 그래서 매수. 그래서 가격 상승. 오케이. 자, 이거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이다. 재건축 막힌다. 청약 당첨 확률 낮아진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야, 빨리 5년 이내짜리 준신축 갈아타자. 준신축이 가격이 상승하죠. 임금 구축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야, 어차피 나 실거주 알아보고 있는데 야, 내가 저 가격에 좀 새 것도 좋은데 좀 넓게 살고 싶자. 언제 한번 이런 거 살아보겠냐. 그래서 봤더니 그냥 싸 보이니까 사는 거지. 끝.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니 무슨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된 거야. 미안해요. 전 오늘 되게 심플하게 빨리 끝낼 줄 알았거든요. 40분이나 또 넘어버렸네요. 좀 여러분들 그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8월 30일 금요일이네요. 저는 오늘 그 롯데 성복 수지 성복 롯데몰 거기 오픈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혹시 마주치면 사인을 뭔가 주세요. 뭘로 할까? 좀 농담이고요. 뭐 혹시 우연히 알게 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또 저는 제 작업하고 이제 책 쓰기 이제 빨리 써야 돼요. 이제 출판사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책 쓰기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오늘 행복한 또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금요일 오후 정도 되면 이제 들뜨잖아요. 이제 주말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그런 행복한 기운을 좀 잘 유지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맞이하고 주말에도 우리 데일리 뉴스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중한 하루 누구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